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599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읽어줄만한 나는 읽어주는 거 듣고 싶진 않다. 실언을 했습니다. 읽었으면 좋겠을 만한 책을 각자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언제나 5995니까 원래는 우리가 구지에게 먼저 추천을 해야만 했으나 오늘은 좀 색다르게 구지가 우리에게 먼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합의되었나요? 되게 멋진 표지의 책을 갖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미라는 기자분이시고요. 기자분이 네. 책을 지은 건데 르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집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는 집. 저는 지금 한 집에 되게 오랫동안 살아서 사실은 그냥 집은 집이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는 것도 요즘은 부의 상징이 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일리 있죠. 왜냐하면 자가라는 이야기일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사실 전세나 월세를 계속 재계약해서 오래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꾸준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가계 형편이 한 번도 기울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에서 계속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이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도 이사를 많이 하셨고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네네. 그래서인지 집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얻을 때, 뭔가 집을 알아볼 때 네. 드는 그런 절망 같은 게 있거든요. 정말 집을 얻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도 집에 대한 생각을 다시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어떤 거부터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집이라고 하면? 형태를 말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 집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갑자기 진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렵다. 뭔가 화장실이 있고, 글쎄요, 난방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집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럼 화장실과 난방이 되면 사실 사무실도 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집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파트네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뭔가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사실 아파트들은 바로 현관 옆에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방으로 주는 네네.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게 있고 최소한 약간 이 정도의 이미지가 그려지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처음 서울에서 살 때는 기숙사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네. 기숙사에 오래 살다가 이제 집을 구하러 돌아다녔을 때 정말 그때가 제일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는 기숙사니까 공동 욕실이 있고 공동 화장실을 쓰고 공동 세탁소를 써도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볼 수 있는 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들이 정말 형편없는 것들을 집이라고 해서 내어놓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거든요. 그 정도 집에선 이 정도는 최선이야.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 내가 물건을 어떻게 보면 사겠다고, 대여하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대우를 받거든요.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동안. 그 정도 돈이면 좋은 집은 못 구하겠는데? 라는 식의 이렇게 밑밥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에서부터도, 공인중개사에서부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때 굴욕적인 기분도 많이 들고, 왜냐면 나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보증금을 만들었고, 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얻으러 갔는데
뭐 부모님이 더 지원을 안 해주시는가 보지 학생은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받는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할 때 좀 그런 기분들이 다시금 막 들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저의 그런 이사 기억들도 많이 생각나고 여전히 그렇게 이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집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싶다. 방 말고 하나의 방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사실 보통 그 대학생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하는 집이라는 곳에는. 네. 근데 부엌은 부엌대로 따로 있고 침실은 침실대로 따로 있고 좀 문을 닫아서 내 공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사치가 된 거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뭔가 분에 넘치는 걸 욕심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돼버려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훨씬 더 처참한 환경들이 많이 나와요. 월세를 내고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 10년 전에 월세를 내고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월세를 진짜 싼 방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25만 원에서 나중에 올라도 27만 원까지밖에 안 올랐어. 근데 그래도 그걸 매달 내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리형 원룸에 그때 살았어요. 25만 원을 낼 때. 그래서 저한테는 25만 원 정도면은 이 정도 원룸에는 살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있는 기준이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처참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25만 원을 내면서도 그런 방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쪽방촌들이 나와요. 쪽방촌 월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많은 썰을 풀었잖아요. 월세가? 쪽방촌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책 읽기 전에 쪽방촌이 월세를 낸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빈민 포르노 이런 것처럼 많이 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저긴 정말 너무 좁고 그런데 저들은 돈을 내고 살지 않을 거다라고 나 혼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 돈을 내고 살고 있어요. 건물주가 있고. 네네. 얼마를 내고 살 것 같아요? 구지가 25만 원을 내던 그 시점에 아니면 지금? 지금 현재 30만 원? 네, 그들이 25에서 30만 원 그리고 좀 조금 더 괜찮은 쪽방이다 싶으면 40만 원 정도까지 내고 산다는 거예요. 매달. 왜냐면 지금 제가 놀란 건 제가 그 무수히 봤던 이미지들을 갖고 있으니까. 와. 근데 거기 근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요. 뭐 관리비, 전기세, 뭐 수도세, 난방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난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아껴야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챕터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쪽방촌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또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 4-5군데가 서울에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쪽방촌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잔하고 슬픈 면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되게 힘들겠다. 안 됐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기 살게 됐을까?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진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사람들, 열심히 일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고, 간혹 범죄자가 있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일반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매달 수입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사실 쪽방은 하나의 방을 쪼개서 쪽방이 된 거예요. 공용 욕실을 쓰고 이 말은 사실 원룸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가 되려면 방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고 주방 시설이 있고 이런 식인데 이들은 잠자는 방만 어떻게 보면 딱 있고 나머지는 다 공용 시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에게 집이란
화장실을 갖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누군가가 밤에 술 먹고 거기서 문 잠그고 자버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모든 쪽방촌 사람들이 그날 밤에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같이 않은 집을 많게는 40만 원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이 현금으로 받으면서 이 집을 임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봤더니 이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그 촌이 거의 한 집안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5 형제에게 나눠줬어. 다 다른 사람 거긴 해. 근데 뭐 할아버지가 강 씨였으면 병자 돌림을 쓰는 5, 6의 자식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손자가 갖는 경우도 있고 며느리가 갖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다 다른 집주인들 같지만 사실은 다 한 집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쪽방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쪽에서 돈이 나오니까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월 수입이 항상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타워팰리스에 산다든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산다든지 매달 그렇게 수입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쪽방촌이 재개발되는 걸 원할까요? 재개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현금으로 매달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거기가 재개발되길 바라겠어요. 재개발되면 재개발되는 동안에는 현금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뭐 투자 가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반대하는 역할들을 이들이 되게 공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월세를 직접 받으러 다니지 않아요. 중간 관리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도 이들이 사는 환경에 발 디딘 적 없이 현금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있는 곳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 고시생들이 공부하면서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거 환경으로서는 거의 쪽방촌과 비등비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쪽방촌보다는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또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대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종로에 9길 고시원인가? 3층에 있는 고시원이 불이 나서 거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종로에 산책을 자주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에 고시원이 있었어? 라는 곳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 정당한 어떤 권리 같은 걸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것 같았어요. 돈을 내고 살고 있는데 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살게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청년 주거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사근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왕십리에 이제 한양대 뒤쪽으로 사근동이라는 동네가 존재한대요. 근데 사근동이라는 동네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금? 사근. 근. 사근사근 할 때. 그래서 약간 동네 이름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거기가 약간 한양대 후문과 맞닿은 곳이면서 그곳에도 원룸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하숙하고 원룸하던 곳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원룸을 쪼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 건물의 원룸이 9개였어. 근데 30몇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을 계약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 크기야 라는 말과 그리고 뭔가 가구가 새 거면 새 집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약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또 반대하는 것은 대학교 기숙사 설립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기숙사가 없으니까 기숙사에서는 한정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으니까 나와서 집을 구하기 시작하고 집을 구하는데 그런 집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젊은 20대 처음 집을 구해보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집주인들은 너무 모든 걸 능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고 계속 내몰리는 거죠. 집 같지 않은 집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구겨진 듯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근데 대학생들은 이런 집이 있어서 자기는 행복했다라는 거야. 근데 저도 그 대학생들이 자취하고 뭐 직장인이 되고 나서 독립하면 갖게 될 집을 로망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볼 때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저의 첫 번째 계약했었던 그 월세 25만 원짜리 집도 제가 상상해봤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는 집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방을 쪼개고 더 사람들을 닭장 같은 곳에 밀어넣고 있는 현실을 진짜 오랜 시간 차분하게 정말 팩트체크 해가면서 등기부 등본을 다 떼가면서 사람들이 인터뷰해주지 않을까 봐 위장해서 인터뷰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그걸 기사로 썼을 때 인터뷰해준 사람들이 뭐 꽃뱀이니 뭐니 막 욕을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기자님이 써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갑갑하고 너무 막 슬프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신이 이쪽 방에 있다든지 아니면 청년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주거 빈민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 다들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까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진 않다. 이렇게 월세를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인정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자님도 자기도 사실은 그런 환경을 거쳐왔다는 걸 고백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오랜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나도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이상한 집에서도 집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힘든 공간에서 살아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정규직에 들기 위해서 막 노력했었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개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줘야 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지금 사실 형편없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 책을 보는 동안에. 닭장 같은 곳을 제공하고 현금을 꼬박꼬박 받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내 땅이고 내 땅에 네가 빌려서 사니까 돈은 내. 근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어. 난방이 들어오는 집에 사는지 수도가 잘 나오는 집에 사는지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사회 구조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르포였습니다. 책 제목이 처음에 착취 도시 서울이어서 되게 좀 자극적인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좀 와닿고 설득력이 있을 만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그 대학교 인근 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학생들 자취 시켜주는 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 기숙사를 더 건설하려는 그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물리는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서 세호등이 터지는 건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본과 자본의 싸움에서 밀리는 거는 사회 최약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막 동네에서 그 건물 하나만 조그만한 2, 3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원룸으로 임대해서 먹고 사는 노년층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예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대학생 주거가 많아지면 그쪽 상권이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비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진 애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활성화된다든지 거기에 뭔가 정말 가족 단위가 살면서 소비해야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이루어지는 곳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주거단지였을 때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돈 쓰는 애들이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거지. 기껏해야 남는 건 편의점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싹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치, 대학생들이 쓰는 돈은 뻔할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많다면 왜 그런 데서 그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라 아까 구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팩트를 다 짚어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삶의 쾌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삶의 쾌감보다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쾌감보다는 뭔가 좌절? 그렇죠. 뭔가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숙사 설립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자본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계속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측들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측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편을 결국에 들어주는 쪽으로 항상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포기함을 당하게 되는, 거기서 대학생들이 결집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 대학생들 편을 들어줄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이미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집을 가지게 된다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래에는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기를 참고 있는데 여기 소설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면 사실 끝나는 지점이 너무 좁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뭔가 진짜 도시 미궁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참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를 들어도 텁텁한 느낌의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도시의 이면에 관한 책을 구지가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책이죠. 네, 어려운 책이라 또 우리가 본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책을 구지가 또 마침 599 때 갖고 와서 잘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리의 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리가 구지에게 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책은요, 이경미 감독이 쓴 잘돼가 무엇이든 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이경미 감독이 빨리 말해봐요.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경미 감독은 미스홍당무 맞아. 라는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응. 손예진 배우와 김주혁 배우가 주연을 했던 응.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면 요즘 종종 아, 맞아. 스티커가 작게 붙여져 있곤 하는데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던 바로 그 책, 보건교사 아는영, 넷플릭스 작품의 감독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꾸준히 계속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그렇죠. 미송당무가 몇 년 개봉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활동을 해오시고 계신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첫 번째 에세이를 쓰신 거예요. 잘돼가 무엇이든 이라는, 제 기억엔 작년쯤에 나왔던 것 같고요. 분홍색 표지에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또 친동생 분께서 일러스트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검색했다가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네네. 미송당무에서 각본, 감독, 음악 부분에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 뭔지 알아요? 비밀은 없다? 타임리스와 부당거래인데 아, 네, 압니다. 조연과 단역으로 나오셨네요. 연기도 하시는군요. 제가 그 책에서 얼핏 기억하기로는 연극을 하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뭐 연출가로 원체 유명해지셨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미송당무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아니, 이런 유머 코드를 나는 영화에서 처음 본다 라는 느낌. 그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 엄청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또 2008년에 저의 감성이랑 지금 감성이 또 달라져서 지금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저 보면서 "헉, 공효진을 저렇게 만들어놨어? 라는 충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림으로 인하여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다른 걸로 더 인상 깊게 했고 근데 뭐 이야기는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 영화가 2008년이군요. 꽤 오래전 영화인데 저 역시도 공효진 배우가 저런 얼굴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충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서우라는 또 영화 배우가 나와서 즐겁게 열연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이종혁 배우라든가 아니면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종혁 배우의 부인으로 나오셨던 벨리댄스 강사님, 그분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이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쩌다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셨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이걸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몰래 짝사랑하던 유부남이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쓴 이야기가 미송당무다. 혼자 좋아해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은 차마 품지 못했는데 나도 아는 여자랑 그 남자가 어떻게 됐다고 하니 그럼 나는 어떡하지? 속상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가지고 나를 웃겨서 내가 위로받은 영화가 미스 홍당무다. 되게 설명이 네. 짠하다. 그래서 뒤에를 또 읽어보면 그 영화를 정말 죽이게 잘 만들어서 그 남자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영화라고. 복수심으로 이렇게 웃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가 참 범상치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 이후에 영화 감독으로 두 번째 작품이 비밀은 없다라는 작품이었어요. 혹시 안 봤어요. 근데 아마 제가 구지한테 그 영화 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 안 나요. 저는 뭐 당연히 이경미 감독의 작품이기에 봤던 영화인데 톤이 다른데 엄청 강렬한 영화거든요. 이거 뭐 아이 실종되고 이런 네. 영화인가요? 김주혁 배우가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배우고, 그다음에 그 부인으로 나온 배우는 손예진. 근데 그 영화를 떠올릴 때 제가 늘 상상하는 이미지는 고속도로에서 엄청 높은 시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막 앞으로 돌진을 거듭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영화여서
당시에는 흥행을 못했대요. 아, 진짜요? 근데 이 영화가 미송당무 이후에 무려 8년 만에 나온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개봉을 했는데 스코어가 너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좌절하였고, 그런데 이 영화가 막이 내리고 나서 그 시네21이라는 잡지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자라는 어떤 그런 기획으로 이 비밀은 없다가 꼽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봉이 되고 극장에서 막이 내리고 더 주목을 받았던 역주행. 역주행. 딱 그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김주혁 배우도 너무나 인상이 깊었고, 손예진 배우가 아니 또 이런 연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저의 패턴상 그런 연기를 보면 감독이 더 궁금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출을 했길래 배우가 이전에 못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그래서 또 여자 감독이라니까 더 반갑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두 작품을 만든 감독이 쓴 에세이는 웃깁니다. 근데 이게 감독님 필모그래피만 봤을 때 뭔가 장르에 구애받지 않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를 그 에세이 쓰실 때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막 웃겼다 울렸다가 막 진짜 우프다라는 표현이 생기면서 아주 적확합니다. 우프다고요. 사실은 굉장히 처량하고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돈도 없고 8년 동안 아무 작품을 내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수입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우리 가수들은 그게 뭐 재생이 저작권? 되면 저작권 진짜 미약하지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그 뭐 텔레비전, MBC나 뭐 KBS 막 이런 데서 영화 같은 거 틀어주면 돈 안 들어오나? 아, 그러게.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근데 그래봤자 너무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 그러면은 생계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원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이 박찬욱 감독님의 눈에 띄어서 감독 입봉을 하게 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미스홍당무 개봉했을 때 그런 타이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박찬욱 감독의 추천을 받아. 선택 막 이런 거 맞잖아요. 막. 맞네요. 그래서 그 수입이 전혀 없고 시나리오만 쓰던 그 시절에는 박찬욱 감독님 댁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쓰셨다고 해요. 이게 정말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예술한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연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그 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 봤을 때 후배들을 끌어주잖아요. 끌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도 내어주고 막 생활 공간에서 뭔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대가 없는 뭔가 지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사정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 거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믿고 지지해주는 누군가 있는 거죠. 넌 능력이 있어 라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공간을 내준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고. 그쵸. 뭐 궁궐처럼 99채의 집이 있고 막 방이 막 500개 있고 이렇지 않는 이상 안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박찬욱 감독님 막 100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근데 또 박찬욱 감독님은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죠. 이름만 봤을 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워낙 칭송받는 분인데 그분이 또 뭐 권위를 가지고 이경리 감독을 깔아뭉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묵묵히 격려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모르겠어요. 이경리 감독은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다.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치. 또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해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썼다 엎은 것도 뭐 여러 차례고, 근데 이 비밀은 없다도 그 실종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줄거리가 정리가 되지만 애초에는 박찬욱 감독님이 그냥 두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봐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막 쓰기 시작했대요. 미친 듯이. 그래서
정말 둘이 너무나 좋은 사제관계라고 보긴 또 힘들고 그냥 동료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후배? 선후배. 똑똑하다. 아니 선후배가 왜 똑똑한가 말이야. 이게 왜 입에 안 붙었지? 그래서 글은 진짜 오프입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유머러스하게 적기도 했고 되게 자기 일기를 많이 담아두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의 글부터 쭉 모여져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 글도 참 잘 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를 다녔는데 정말 지독하게 힘든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힘들어서 과감하게 그 영화학교에 원서를 내서 붙어서 좀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시작했고 작품을 내놓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영화 감독이나 또는 배우나 저희는 좀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늘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는 이렇게 수상을 받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때 감독님들도 메이크업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상한 그 감독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오신 거였군요. 한대요. 이렇게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화려하다, 멋지다 라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정말 그 이면에 얼마나 처절했는지 힘들었는지 저는 오히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모르겠다. 변태 같은 성향인가? 어떤 게 변태 같은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궁금하다. 남들이 힘든 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좀 그런 건가? 다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만 힘든 거 말고. 아니,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힘들어라. 아니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읽기가 어렵지 않게 그런 필치로 딱 적혀져 있으면 너무 잘 읽혀요, 저는 그 글이. 갑자기 말을 돌리네. 그래서 이경미 감독이 이제 또 멋지게 뭐라 그럴까?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예고편만 봐도 저는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정유미 배우도 워낙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분이 이런 딱 작품, 멋있는 작품들을 내놓기 전에 어떤 심경을 겪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짧게 읽어드린다면 네. 어렵게 입봉하면 직업란에 영화감독이라고 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변함없는 생활고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선배 영화감독의 부고를 접할 때마다 심장이 떨렸다. 불행한 자살만은 아니길 바랐다.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아니기를. 8년 만에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 늘 긴장하고 있다. 내가 좇고 있는 목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빨리 그만두겠다. 수시로 다짐한다. 이 글을 읽을 때는 저도 막 가슴이 이렇게 착 내려앉으면서 쉽지가 않으셨구나. 이 긴 시간이. 저는 작품으로 마주하니까 그게 8년이나 지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남해는 초등학교를 그렇게 빨리 간다면서요. 맞네. 그리고 이렇게 남자친구는 그렇게 군대 갔다 빨리 나오고. 그치. 근데 그게 내일이 되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지. 맞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N차 관람이라도 해드릴 걸. 지나고 후회하면 무슨 의미 있나. 보건교사 아는 양 열심히 시청하는 걸로. 진짜 엄청 흥행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는 정세랑 작가님이 부자 되길 바라는 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부자 되려면 그 드라마가 정말 성공해야 되겠네요. 진짜 맞는 말이고 또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녹음한 게 보건교사 아는 형이 방송되고 나서 좀 더 있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보건교사 아는 형은 저희 녹음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주에 이제 첫 방송이 되거든요. 얘 빨리 올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우리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겠는데.
근데 이경미 감독이 우려했던 것, 그러니까 이전에도 글을 좀 써달라는 청탁을 많이 받으셨는데 계속 안 냈었다가 이 책을 내고도 우려했던 점은 내가 너무 이 글만으로 이 사람이 이경미의 전부야? 라고 오해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만 보고 이경미라는 사람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글쎄요. 글 자체도 워낙 좋고 그리고 이 글을 비롯해서 그녀의 영화들을 또 보게 된다면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제가 선택을 했던 건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경미라는 감독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가서 선택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좋았던 점은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들, 뭐 미스 홍당무나 비밀은 없다라던가 그런 작품을 썼을 때의 소위 말해 뒷이야기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재밌죠. 그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쓰면서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런 사담 같은 게 소소하게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좀 불우하게 컸나? 라는 감정을 느낄 만큼 영화가 강렬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처절하고 또 주인공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집요한 게 있죠. 네. 그래서 맺힌 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상상해 보곤 했는데 이 책의 3부 뭐 이게 부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 뭐 2부 쪽에서는 또는 3부 쪽에서는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되게 화목하고 좋은 가정에서 뭐 그렇게 화목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밑에서 또는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동생이랑 투닥거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또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성으로 가면 이제 남편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외국인 분이랑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 이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기사 봤나 보다. 한국 이름은 필수 씨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대? 그래서 필수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좋은 분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들 만큼 둘이 언어가 잘 통하진 않아요. 이경미 감독이 영어를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필수 씨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필수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 너무 독일 분이다. 그러면은 독일 분이면 그 사람은 또 영어가 모국어는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좋대요. 어느 정도 적당히 안 되는 게. 근데 되게 재밌다. 그쵸. 근데 이 두 사람의 접점은 영화예요. 그래서 필수 씨는 한국 영화의 어마어마한 팬이고 이경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했던 분이라. 성덕이네요. 그 말이 딱 맞았는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케미를 읽는 것도 워낙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대요? 그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질문할 때마다 인상을 팍팍 쓰네요. 제가 이걸 읽은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책을 아마 고르시는 분은 이경미 감독의 영화를 보셨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저처럼. 그러면 읽었을 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셔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되게 여러 약간 질문을 듣자마자 제목을 듣자마자 대답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제목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 책의 제목은 사실 그 이경미 감독이 한예종 졸업작품으로 영화를 찍으셨을 때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잘 돼가 무엇이든. 되게 뭔가 잘 되고 있나? 뭐라도 잘 돼가고 있나? 라는 기분이 갑자기 확 드네요. 근데 사실 아마 지금 구지가 말한 그 포인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었을 것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래 뭐라도 뭐 하나라도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게 있나? 이게 오묘한 덫이잖아요. 네, 그리고 잘 된다는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구지가 조금 이제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되게 신랄한 책인 거죠, 저 책이. 그쵸, 르포니까. 네, 그래서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또 굉장히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 저는 이경미 감독의 잘돼가 무엇이든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 5국어는 서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격주 수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마무리하나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